안녕하세요. 이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스트레칭을 좀 할까요? 제 마지막 발제입니다. 좀만 힘내시면. 네, 저도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발표에 앞서서 저는 오늘 검은색 바지 위에 어두운 회색 셔츠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무대 왼편 수어통 역사님 옆쪽에 단상에 서 있습니다. 저는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배우와 접근성 매니저를 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 예술 현장에서 사실 활발히 창작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접근성 매니저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접근성 창작자라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예술 접근성 플랫폼 안녕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 작업을 만드는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성 작업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작업 사이사이에서 어떻게 접근성 매니저가 경사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 사실 다뤘던 어떤 담론들이 다소 무겁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접근성 작업에서 사실 감각을 번역하는 일이라고 동료들이랑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쉽지 않은 감각의 번역이라는 작업에서 현장의 언어들을 조금 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접근성 창작자, 그러니까 사실 배우,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 프로듀서, 자막 해설 디자이너, 음성 해설 작가, 음성 해설 나레이터, 터치 투어 제작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끔 프로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앞서 발제들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 명을 설득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파트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사실 작업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 민감성, 경험치, 이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파트보다도 사실 수많은 제안과 고민과 설득의 과정을 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접근성 창작자 혹은 매니저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접근성 매니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성 매니저는 어떤 역할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공연예술에서의 접근성 매니저는 개인의 능력,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제작 및 진행하기 위해 관객, 제작진, 창작진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프로덕션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접근성 관점을 제안하고, 그리고 작품의 특성에 맞춘 접근성 장치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창작자 혹은 장애인 관객이 연습실 또는 이 극장까지 도달해서 공연을 올리거나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모두가 어우러지는 최선의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도 대답합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성 매니저를 정의하는 문장을 적어보는데도 세 가지의 문장이 필요할 만큼 지금 2024년 한국에서 접근성 매니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작업의 환경이나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문장은 소통하는 역할,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는 동료들이랑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접근성 매니저라는 역할이 좀 무의미한 환경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접근성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접근성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접근성 매니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이 말인 즉슨 접근성 매니저가 없어도
프로덕션 구성원 모두가 접근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은 상태로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그 고민을 좀 공유하고 각자 함께 소통해 나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공연 예술을 창작하고 제작하는 환경에 있어서 사실 어떤 장애에 관련된 인식적인 차원에서부터 물리적인 접근성, 미학적인 접근성, 정보 접근성 등이 아주 잘 고려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접근성 매니저의 존재감이 꽤나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 제작극장에서 한 편의 공연을 올린다고 했을 때 관련되는 그 떠오르는 그냥 이해관계자들을 쭉 적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보시는 거와 같이 사실 관객, 작가, 연출, 배우, PD, 무대 감독, 홍보팀, 하우스 매니저 등등등 아주 많은 파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것이 사실 공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접근성을 고민해야 하는, 가장 접근성을 선봉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접근성 매니저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부 다입니다. 공연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모든 파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고민들, 업무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공연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제가 접근성 작업을 하다 보면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접근성 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조금 약간 접근성 팀으로서 외로워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다 같은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됐던 포럼을 들으러 갔다가 그 무용 음성해설 작가님이신 엠마 제인 맥켄리 님이 하신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서 급하게 막 메모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무용가이면서 무용 음성 해설 작가인데 공연팀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협력의 품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공감이 됐어요. 물론 어떤 헌신한다 이런 표현은 약간 번역하면서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에 접근성 팀도 그 크리에이티브 팀 안에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작하는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좀 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저도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고 나서 그렇다면 접근성을 고민한다는 지점에서 이런 문장을 좀 적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이 끊임없이 차별의 원인을 감지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은 결국에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강화되어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몇 가지 공연을 예시로 들어서 협업의 과정이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후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앞서서 되게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설명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어떤 흐름을 설명하려면 그 장치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동반되어야 하는데, 제가 막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했던 자료 막 가져오면 한 5,000개 막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그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에 많이 너무 설명을 다들 잘해주셔서 그것들 떠올리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중간에 이제 들으시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접근성 가이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들으신 후에 찾아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공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2022년도에 작업했던 윤혜숙 작연출의 세컨드 찬스라는 연극이고, 옆에는 2024년도에 작업한 이현주 작연출의 인정투쟁 예술가편이라는 연극을 두 편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보신 관객분 계신가요? 그래도 꽤, 와, 반가워요. 관객분들. 이 두 공연은 모두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공연이 됐고요. 공연장이 같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편 다 사전에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제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공연장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혹 저 같은 이제 접근성 담당자가 직접 공간을 답사하면서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산아트센터는 사실 하우스 매니저님께서 이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장애인 관객 동선, 그 비상대피 동선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저에게 한 번에 안내를 2022년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실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는 제가 따로 물리적 접근성을 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연장 컨디션을 처음 파악하고 나면 접근성 매니저가 이제 직원 및 실무자 대상, 그리고 프로덕션을 대상으로 공연 예술에 적합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혹은 접근성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두 프로덕션은 이미 프로덕션 내에 접근성에 대한 어떤 민감도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굳이 접근성 공연 제작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두 프로덕션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2024년도에는 두산아트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심화된 접근성 워크숍을 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두 공연 모두 아주 초기 단계부터 완전 시작하는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접근성 매니저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도 소개했던 내용들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공연을 다 만들고 접근성 장치를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예산과 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공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실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장애인 관객을 응대할 접근성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서 그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작품을 더 풍부하게 감각할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히 비장애 중심적으로 유지되어 온 연극 제작 문법을 해체하고 그 접근성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도를 뜻한다고 생각해서 이 문장을 좀 가지고 왔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공연 예술에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우리 작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객을 상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덕션 내에서 접근성 팀의 어떤 존재감과 가시성을 계속 높여야 된다고 저는 프로덕션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공연 모두 가장 먼저는 PD님과 작가님, 작연출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두 공연 모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1차 대본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죠. 배우가 아직 완벽하게 캐스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그 1차 대본과 그 재단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공연 다 두산아트센터였으니까 두산아트센터의 기본적인 예산을 토대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 대본, 그리고 상상을 토대로 접근성과 관련된 아주 러프한 계획을 저와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세컨드 찬스라는 공연은 접근성 장치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됐어요. 그 이유는 사실 두산아트센터 공연 중에서도 비교적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작 연출 출연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 연출이 출연까지 하는 1인극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 1인극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사실 작 연출을 하신 윤혜성 연출님이 출연을 했던 공연이라 전문 배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이 한 명이 소화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수어통역사와 음성해설사를 창작의 과정에서부터 투입시키는 것은 사실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작 연출을 하면서 출연까지 해야 되는 해승연출님에게 여기에 수어통역사님 동선 고려해 주세요, 음성해설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하기로 수어통역 음성해설을 하지 않고 대신 자막 해설과 사전 음성 소개 그리고 터치 투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장애 당사자와 모니터링까지 모두 겸해서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는 시각장애인 관객 예매가 있는 날 음성해설의 역할을 하는 대사를 추가한 투트랙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화되는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막 해설 또한 음성 해설 대사가 추가된 버전과 아닌 버전 두 가지 파일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 명이 하는 공연이었고 출연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음성 해설 대사를 추가한 이 투트랙의 공연을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음성 해설의 대사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말 절대 알 수 없는 대사만 추가했습니다. 모든 대사를 다 추가하기보다는 제가 눈을 감고 리허설을 본 다음에 정말 이건 절대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만 찝어서 거기에 대사를 같이 적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투쟁 예술가 편의 첫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컨드 찬스가 접근성 장치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면 인정투쟁 예술가편은 접근성 매니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에는 장애인 배우들과 장애인 창작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미 장애인 참여자가 거의 10명에 준했어요. 그래서 이 공연에는 접근성 매니저를 2명을 두었고 업무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함께 작업했던 이제 강예슬 매니저님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예슬 매니저님은 이제 장애인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관객, 하우스팀, 홍보팀과 소통하는 데에 집중하고, 저는 장애인 창작진과 디자인 및 기술 스태프와 소통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연습하고 공연하기 좋은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로 이어졌는데요. 극장 측에서는 극장 내에 연습실에 경사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극장 내 연습실에 임시 경사로를 재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셨고, 저는 함께 작업하는 농인 창작자가 가장 편안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데에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농인 창작자가 구화가 편한지, 혹은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있어야 하는지, 혹은 수화통역사님과 문자통역사님을 혼합해서 섭외해도 되는지, 꼭 함께 모셔야 좋은지, 선호하는 수어통역사님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농인 창작자와 조율하고 섭외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애인 창작자뿐 아니라 장애인 관객과 소통하는 데에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농인 관객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인 관객이라고 하면은 수어통역이나 자막 해설, 문자통역 이렇게 다 있으면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농인 중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농인이면서 휠체어 이용자일 수도 있고 농맹인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복합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객을 만날 때에도 사실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 그리고 경험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도 이런 과정을 동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두 팀 모두 연습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음 단계는 이제 티켓 오픈 전 공지사항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티켓 오픈 전에 공지사항을 준비하는 내용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작극장이나 혹은 기관에 기존 매뉴얼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존 티켓 운영 정책과 기본적인 안내사항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 매니저는 티켓팀, 하우스팀, 홍보팀 등의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접근성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두산아트센터 문구 2022년도의 문구는
온라인 예매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화 예매를 운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미 전화 예매를 이때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온라인 예매 외에도 전화 예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당연히 쓰이던 문장들, 그동안 늘 해오던 관행들에 있어서 되게 작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 차별들이 조금 들어있기도 해요. 제가 이 문장을 고친 이유는 사실 특정 장애인에게 불편이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온라인 예매만 가능한 시스템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기존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장애, 장벽 등을 인지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극장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함께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용어를 대체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 2022년도에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저도 혹시 이 문장에는 뭐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복귀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서서 앞에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혹시 두 포스터의 차이점, 포스터로 한 번만 전으로, 네, 이 두 포스터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 수 있는, 발견해 보실래요? 근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정투쟁 예술가편 포스터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들인데요. 저게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핸드폰이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그 접근성 픽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정투쟁 예술가편에서는 휠체어, 뭐 안내보행, 자막, 터치투어, 음성해설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는 것을 픽토그램으로 포스터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세컨드 찬스에는 없죠. 2022년도 포스터에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도 없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그 두산인문극장 전체 그 접근성 매니저를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제발 포스터에 픽토그램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관객들도 비장애인 관객들이 의뢰 그렇듯이 포스터 한 장으로 이 공연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컨드 찬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 어떤 접근성 장치를 운영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피드백을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 작품에 어떤 접근성 장치들을 운영하는지를 픽토그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터 디자인하는 업체와 이야기를 초반부터 나눠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홍보팀에서 잠시만요. 네, 요 페이지로. 그리고 홍보팀에서 사실 SNS에 포스터나 각종 홍보물을 많이 게시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꼭 대체 텍스트를 함께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정투쟁 예술가편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대체 텍스트를 장애인 창작자, 연출부, 그리고 접근성 매니저 2명이 다 같이 단톡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작성해서 거의 하루를 꼬박 걸려서 대체 텍스트를 작성해서 홍보팀에게 전달을 드렸고, 홍보팀에서 그 대체 텍스트를 SNS에 같이 게시해 주셨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자막 해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 및 기술 스태프와 접근성 매니저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 프로덕션에서 자막 해설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장 먼저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연출부, 무대 디자이너, 자막 해설 디자이너, 무대 감독, 접근성 매니저 등 자막 해설과 관련된 요관자들이 함께 자막 해설의 방식, 예를 들면 개방형, 폐쇄형, 빔 프로젝터로 할 건지, 모니터로 할 건지, 스마트 글라스를 할 건지, 무대 벽에 쏠 건지, 바닥에 쏠 건지, 어디다 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좀 결정했다면 자막 해설에 표기할 사운드, 사운드의 텍스트화, 그리고 어떤 뭐 청각을 시각화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근성 매니저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또 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은 극장이나 기관의 기술 스태프들과 모두 공유하고 우리 프로덕션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가능케 하려면 극장에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은 자막 해설 한 가지의 예시로 들여서 말씀드린 건데, 뭐 음성 해설이든 터치 투어든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 접근성 매니저가 파트별로 이제 협업하는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뭐 음성 해설 같은 경우는 음성 해설사 선생님을 모실 수도 있겠지만 모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신 이후에 이 음성 해설 작가님과 어떻게 협업을 이어갈 건지, 우리 공연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음성 해설로 전달할 건지는 음성 해설사 한 명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매니저와 연출부와 혹은 작가가 따로 있을 경우 작가와 이렇게 다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우리 공연을 잘 해설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쭉 이어가야 하고요. 터치 투어 같은 경우도, 터치 투어는 사실 접근성 매니저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터치 투어를 음성 해설사가 진행할 수도 있고, 뭐 팀의 연출부가 진행할 수도 있고 접근성 매니저가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접근성 매니저가 이것을 담당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프로덕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누구랑 할 건지, 얼만큼 설명할 건지, 뭘 만지게 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부 혹은 무대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이 모두와 협업해서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 개막의 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의 순간에는 이제 극장 감독님들, 매니저님들, 파트별 담당자님들과 함께 이제 관객 동선, 안내보행 인력, 뭐 비상대피, 객석 운영 등의 기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관객들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 매니저가 하우스 매니저님들과 함께 어셔분들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또 어떤 다른 파트별 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때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연 시작 전에 안내 방송을 새로 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컨드 찬스가 공연될 당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이 공연장에 있는 모든 인력과 스태프들이 당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관객들이 여기서 신뢰를 얻고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말의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공연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동시에 비상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조명, 자막 안내, 소리 안내들을 동시에 동반한 시뮬레이션 형식의 안내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조명이 켜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런 알람이 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공연 시작 전에 막 제 목소리로 녹음한 비상 상황 안내 멘트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비상 상황이니 즉시 우리가 같이 대피하겠다라는 식의 방식으로 안내 방송을 교체했고, 장애인 관객분들도 그 순간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투쟁 예술가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우들 중에 휠체어 이용자가 4분이셨고 휠체어석도 6석이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명의 휠체어 이용자를 업거나 들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산아트센터는 비상 상황 시 엘리베이터를 못 쓰면 무조건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고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요. 모두예술극장은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산아트센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장의 기존 비상대피 매뉴얼을 참고해서 프로덕션 내에서 새로운 비상대피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휠체어 탄 배우는 누구가 이동한다. 저 자리에 앉는 휠체어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짝꿍을 다 정해서 무조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상대피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과도 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100% 완벽할 수 없고 이 접근성을 모두 우리가 잘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100% 완벽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제 관객, 창작진, 제작진이 서로 모두 고유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서로 다른 감각으로 하나의 공연을 관통하면서 각자의 세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공연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좀 이어가고 있고 함께 동료로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문장인데요. 앞서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공연예술에서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서비스나 편의 제공의 개념이 아니라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감각할 수 있도록 하는 향유의 요소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공연예술 하러 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환경에서 물론 일종의 배려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배려의 마음이 들 때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시혜적인 마음을 계속 누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도 저한테 계속 반성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관객들이 이 극장과 공연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한 번 더 이 극장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는 일뿐 아니라 관객이 공연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작품을 선택하고 예매하는 과정, 공연장까지 찾아오는 길, 내 곁에 앉을 관객, 내가 만날 배우, 이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 그 예술 향유 경험 전반에 그 고민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이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간에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품을 만나러 올 관객들이 그저 관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장에서 무한히 환대받고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